자, 오늘은 데카르트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프란시스 베이컨과 함께 서양 근세 철학의 시조, 개조라고 평가됩니다. 데카르트 철학은 무전제의 철학, 주관주의 철학, 토대주의 철학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확실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어떤 것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전제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고대 철학하면 이데아라든지 객관, 자연, 세계, 코스모스 이런 것이 전제되고요. 중세 철학은 신이 중요한 중거점이 되죠. 근세 철학에 와서는 그 무엇보다도 인간이 중요한 이론적 중거로서 역할을 합니다. 데카르트 철학은 다음으로 주관주의, 주체주의, 더 나아가서는 인간 중심주의라는 특징을 들 수 있는데요. 데카르트에 의해서 사유하는 주체가 확립되고 이 사유 주체인 인간의 위상이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아가 데카르트는 철학의 제1과제를 확실한 알매 토대 구축에 두고 있는데 철학의 제1원리의 최종 근거를 발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학 공리 같은 그런 확고부동한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철학의 전체 구조를 떠받쳐 줄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점에서 데카르트 철학을 토대주의 혹은 근본주의적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데카르트는 1596년 프랑스 뜨렌누와 뿌아트 사이에 소도시 라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인데요. 할아버지는 의사였고 아버지는 법률가였다고 합니다. 10살에 예수의 신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유럽 최고 명문 학교로 이름이 나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 데카르트는 수학, 철학, 신학, 자연학, 역사와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데카르트는 학구열이 아주 높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서 수업이 있는 날에도 늦잠을 잤다고 합니다. 당연히 친구들의 시기와 부러움을 샀겠죠. 아마도 학교의 특별 조치로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았나 추측되는데요. 데카르트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기 때문에 평생 침대에 누워서 사색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주로 배우는 스콜라 철학보다는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지했지만 당시에 새롭게 대두한 철학과 과학 분야 지식을 공부하는데 은밀한 그런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스승들의 예속에서 벗어나도 좋을 나이에 이르자마자 그동안 배워온 공부를 완전히 버리고 말았다. 나는 내 자신과 세계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식 외에는 어떠한 다른 지식도 탐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유년기에 내가 얼마나 많이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간주했는지, 또 이것 위에 세워진 것이 모두 얼마나 의심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학문에 있어 확고하고 불변하는 것을 세우려 한다면 일생에 한 번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전복시켜 최초의 토대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몇 해 전에 깨달은 바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살의 데카르트는 아버지가 권유해서 네덜란드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기로 결심을 하고서 그 여행의 가장 좋은 기회를 군 복무라고 생각했는데요. 무보수 장교로 군에 나가게 된 거죠. 30년 전쟁에 종군을 합니다. 우리가 30년 전쟁이라고 하면 유럽 근세 역사에서 가장 긴 종교전쟁인데요. 신성 로마 제국과 중부 유럽을 무대로 각 나라 간에 벌어진 그런 종교전쟁입니다.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으로 30년 전쟁이 끝이 나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독일의 뮌스타라는 도시가 이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진 그런 평화홀이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전쟁의 와중에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두루 돌아보게 됩니다. 전쟁의 와중이었는 것 같은데 1619년 11월에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독일 남부 울름에 잠시 휴가를 내서 머무르는 동안 난로가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정말 생생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의 내용이 새로운 학문 체계를 세워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것을 신의 계시로 생각하고 이것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삼게 됩니다. 데카르트는 여러 나라를 여행한 끝에 이제 파리에 체류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새로운 학문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숙고합니다. 1628년 데카르트가 32살이 됐을 때 이제 데카르트는 세상의 눈을 피해서 암스테르담으로 자신의 거처를 이주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정착해서 거의 은둔자처럼 삽니다. 수학, 물리학, 해부학, 형이상학 등 연구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암스테르담이라는 이 도시는 참 재밌는 도시인데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유럽에서 종교적으로 관용이 넘치고 또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대표적인 도시라고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데카르트는 37살에 라틴어로 세계라는 책을 탈고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중세 과학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기계론적 관점에서 자연을 해석한 책입니다. 그런데 책을 다 써놓고 데카르트가 갈릴레이가 로마 바티칸 종교 재판에서 곤란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을 출판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 데카르트가 죽은 다음 1664년에 출판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소회를 친구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밝혔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조용하게 사는 것뿐이네. 세상은 내 작품을 내가 죽은 뒤 100년이 지나서야 보게 될 것이네. 여기에 대해서 친구가 뭐라 답을 했냐면, 그렇다면 자네의 책이 좀 더 빨리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철학자 한 명을 죽이는 것밖에 도리가 없겠네. 참 친구의 답이 촌철살인의 위트가 넘친다. 약간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그런 답인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가 38살 때 암스테르담에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오랜 시간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38살 때 암스테르담에서 에르느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져서 딸을 하나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5살 때 열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는데요. 데카르트는 크게 그 일로 상심하고 아주 큰 슬픔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적인 기록들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1637년에 방법서설이라는 책을 프랑스어로 출판하는데요. 이 책은 광학, 기상학, 기하학 등 이런 자연과학의 성격의 책들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떤 학문관, 학문 방법론, 과학적 탐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고 당시에 유럽에서 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45살에 데카르트의 주저인 제1철학에 대한 성찰을 출판하게 되는데요. 이 책에는 6개의 성찰과 함께 데카르트의 오랜 친구죠. 메르센느,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홉스, 또 갓상디 이런 사람들과 자신의 철학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을 부록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신의 현존 및 인간 영혼과 신체의 상이성이 증명됨,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죠. 이 책이 나오고 3년 뒤에 1644년에 철학의 원리, 라틴어로 프린시피아 필로소피에
데카르트는 거의 라틴어로 책을 많이 썼는데요. 이 책은 데카르트 철학의 마치 공식 교과서처럼 그렇게 평가되는데 그 내용은 인식론, 물리학과, 천문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1650년에 죽게 되는데 그 직전에 49년 53세 때 정념론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의 본성과 정념, 인간의 근본 정념과 파생 정념, 정념의 지배 방안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650년에 데카르트 나이 54세인데요. 죽기 몇 달 전이죠. 스웨덴 여왕 크리스티나가 데카르트를 철학 선생으로 모시고 공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여왕 하면 스웨덴 국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여왕이라고 합니다. 여왕은 해군 제독과 군함까지 보내서 데카르트가 자신의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했는데요. 결국 고민 끝에 데카르트는 이 크리스티나 여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스웨덴으로 갑니다. 데카르트 국빈을 모시고 온 선장은 여왕 앞에서 직접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나 보는데요. 선장은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폐하, 소신이 모셔온 분은 인간이 아니라 반신이옵니다. 지난 3주일 동안에 선박과 바람과 항해술에 대하여 소신이 바다에서 60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이 선장의 보고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데카르트가 얼마나 학문을 넘어서서 이 세상사에 박학다식한 인물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는 스톡홀름의 프랑스 대사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새벽 5시에 궁중으로 들어가서 여왕을 아련하고 철학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여왕의 뜻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자유로운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철학, 학문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데카르트는 태생적으로 아주 늦잠을 자는 사람이고 그 일과를 정오경에나 시작하는 그런 일상사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꼭두 새벽에 일정이 시작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죽을 지경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칸디나비아 이 북반구의 기후에 적응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달 못 가서 데카르트는 이제 감기에 걸렸고 그것이 폐렴으로 발전되어서 곧 사망하게 됩니다. 아마 데카르트가 스웨덴에 가지 않았다면 훨씬 더 오래 살았을 것이고 더 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평생 돌봐준 유모에게 재산의 일부를 상속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내 영혼아, 내 포로가 된 지 오래구나. 이제 내가 감옥에서 나와 몸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될 순간이 왔다. 영혼과 신체의 이 분리를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영혼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정신철학자, 관념론자인 데카르트의 이 마지막 말이 정말 인상적이고 데카르트다운 그런 진술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데카르트는 생전에 자신의 국적을 스웨덴으로 바꾸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지만 그것을 끝내 거절했고요. 데카르트의 유해는 1667년에 이르러 프랑스로 옮겨져 현재 파리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데카르트의 사상에 대해서 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방법적 회의, 코기토, 신의 존재 증명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자 말에 대의, 즉 유대오, 대의, 크게 의심하면 유대오, 큰 깨달음이 있다.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는다. 아마 데카르트가 했던 그런 의심, 회의의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데카르트의 회의를, 의심을 우리가 보통은 방법적 혹은 방법론적 회의라고 이렇게 지칭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어떤 확고부동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확실한 지식의 진리에 이르기 위한 의심이고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죠. 데카르트는 명석판명하게 참된 것이라고 인식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런 방법론, 그런 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해 나갑니다. 또한 이러한 회의는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속인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전폭적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해서 또 과장법적, 정말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하는 그런 회의라고도 말하죠. 데카르트의 주저인 성찰의 주요한 원문 내용을 우리가 조금씩 따라가면서 데카르트의 생각과 주장, 그리고 데카르트의 문제풀이 방식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내용인데요. 데카르트가 왜 회의하게 되고 그 동의는 뭔가, 우리가 원문을 함께 읽어보면서 논의를 할 텐데, 성찰이란 책은 6개의 성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성찰은 의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라고 하는데요. 그 초반부에 데카르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년기에 내가 얼마나 많이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간주했는지, 학교 정규 교육 받으면서 주로 스콜라 철학 중심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또 그렇게 배운 지식 위에 세워진 것이 얼마나 모두 의심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학문에 있어 확고하고 불변하는 것을 세우려 한다면 평생 한 번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뒤집어 엎어서 최초의 토대에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수년 전에 깨달았다. 데카르트는 이 학문을 확고불변한 그런 지식, 원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 즉 학문의 근본 토대를 세우려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갈아엎고 뒤집어 엎어서 가장 확실한 토대를 세운 다음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데카르트는 자신의 저술 곳곳에서 이런 유사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요. 철학의 원리라는, 아까 데카르트 철학의 교과서급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을 해보면,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살아가는 동안 한 번은 가능한 한 모든 것에 관하여 의심해 봐야 한다. 우리는 어린아이로 태어났고 우리의 이성을 제대로 사용하기 전에 이미 감각적인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돼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사유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제대로 된 것인데, 감각적인 것들에 지배를 받아왔다는 거죠. 우리는 그 때문에 생긴 많은 선입견들로 인해 진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선입견들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가는 동안 한 번은 조금이라도 확실치 않다는 의혹을 품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의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의심하도록 노력하는 것 뿐이다. 한 번은 조금이라도 확실치 않다는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데카르트가 아까 청년기에 학문을 새롭게 세운다라고 하는 신의 계시, 대업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았잖아요. 우리는 데카르트가 대업을 위해 때를 기다리고 또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용문을 읽어보면,
그런데 이것은 보통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이가 되기를 기다렸다. 이 일을 오랫동안 연기해 왔으므로 내 남은 여생을 다른 것에 소비한다면 죄를 짓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내 정신은 모든 근심에 벗어나 있고 은은한 정막 속에서 평온한 휴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의견을 진지하게 자유롭게 전복시켜 볼 참이다. 40대 중반에 데카르트가 주저 제1철학을 위한 성찰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정확하게는 45살에 이 책을 내놨는데 암스테르담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칩거하면서 학문 탐구에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가졌던, 청년기에 가졌던 학문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 그런 대업을 위해서 이제 데카르트는 온 집중력으로 철학적 성찰을 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데카르트의 문제 풀이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철저하게 전복시켜 본다. 뒤집어 엎어 본다. 이런 것이잖아요. 인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모든 의견이, 모든 것들이 거짓임을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다. 이것은 내가 도저히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성이 설득하는 바는 아주 확실하지 않고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거짓된 경우에서처럼 조심스럽게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의견들 가운데 하나라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의견 전체를 모두 거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서 이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확증되지 않는 것. 오피니언, 라틴어로는 오피니오. 그러니까 100% 확실한 것이 아니면 1%, 1g이라도 의심의 여지, 의심의 소지가 있다면 의심스러운 것으로 관주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렇게 해야 비로소 확고부동한 불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다음 접근 방법. 의견들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일이기에 말이다. 이보다는 오히려 토대가 무너지면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것들도 저절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의견이 의존하고 있는 그 원리들 자체를 바로 검토해보자. 그러니까 이 낱낱의 의견들, 지식들이 근거하고 있는 원리들이 확고부동한 것인가, 확실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리들 자체가 부실하면, 문제가 있다면 그 위에 세워진 것들도 다 확실한 것이 아닌 것이 되겠죠. 마치 우리가 한자말로 사상누각이라는 말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원리들이 부실하면 그 위에 세워진 낱낱의 것들도 다 문제가 있다, 의심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이죠. 자, 원리적으로 검토할 때 맨 먼저 이 의심의 대상은 감각 경험, 감각 지각의 확실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감각으로부터 혹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지식은 종종 착각을 일으키거나 오류를 범할 수 있죠. 이를테면 빗소리라고 생각해서 비가 오는가 하고 창밖을 내다보는데 차가 지나가는 소리였다. 뒷모습을 보고 친구라 생각해서 어깨를 툭 쳤는데 뒤돌아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오류나 착각의 경험을 근거로 감각적 지식 전체를
의심스러운 것으로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각은 종종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으며 한 번이라도 우리를 속인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 현명한 일이다. 자, 좋다. 감각이 종종 우리를 속일지라도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 겨울 외투를 입고 난로 옆에 앉아 있다는 것, 그리고 종이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가까운 것에 대한 감각 경험은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한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난로 옆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다고 확신하더라도 그 확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데카르트는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을 데카르트는 어디서 찾냐면 그것이 꿈을 꾸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데카르트는 꿈의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이 꿈의 가설을 통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깨어 있다는 것하고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구별해 줄 어떤 징표도 없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사실 이 내가 착각일 리 없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꿈일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실제 사실과 다른 거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속에서도 깨어있는 현실이라고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감각 경험은 착각 혹은 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카르트가 앞에서 조금이라도 1%라도 1g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그것 전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방법적, 과장법적 그런 회의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데카르트는 계속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그래 좋다. 지금 꿈을 꾸고 있다고 치자. 그럼 꿈속에서의 개별적인 것들, 이를테면 지금 눈을 뜨고 있고 머리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손을 뻗는다는 등 이런 개별적인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것들, 이를테면 눈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손이라든지 몸통은 적어도 단순히 공상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현존하는 것이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물음을 던지죠. 여기서 데카르트는 이런 일반적인 것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의심의 근거를 이렇게 내는데요. 이를테면 화가가 상상으로 또 허구적으로 거짓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고안해낸 경우, 새로운 무언가를 고안해서 그려낸 경우, 이를테면 화가가 그린 인어공주, 인어공주는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잖아요. 그 실제성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데카르트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어공주와 같은 허구적인 상상물에서처럼 일반적인 것들, 눈, 머리, 손, 몸통의 실제성은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그 인어공주를 구성하고 또 인어공주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타내는 색깔은 실제하는 것이 아닌가, 색깔은 진짜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 색깔은 일반적인 것과 구별되는 단순하고 보편적인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사물들의 어떤 이미지, 그것이 참된 것이든 거짓된 것이든 간에 단순하고 보편적인 것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것들은 이를테면 색깔, 공간적인 연장, 형태, 양, 크기, 수, 또 장소, 시간 등이 우리의 사유 속의 사물들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물질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중간 결론을 내놓습니다. 그 중간 결론은 이런 것인데요. 자연학, 천문학, 의학 등 이 복합적인 것을 다루는 학문은 의심스러운 반면에 대수학, 기하학, 그리고
자연 사물의 실제성, 현존을 문제 삼지 않고 수학이나 기하학처럼 지극히 단순하고 일반적인 것을 다루는 학문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성을 갖고 있다. 이런 중간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내가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간에 둘에 셋을 더하면 언제나 다섯이고 사각형은 네 변밖에 가지지 못하므로 이렇게 분명한 진리들이 거짓일 수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 기하학적 지식은 꿈속에서도 거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확실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의심의 과정이 끝나는 것 아니고요.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는데 데카르트는 우리 인간 이성 전체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인간 전체가 어떤 판단을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기만하는 악령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어서 수학적 지식조차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펼칩니다. 이 의미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악령이 없다면, 우리 전체를 속이는 악령이 없다면 수학적 지식, 기하학적 지식은 얼마나 확고부동한 불변의 지식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아무튼 우리 전체를 2 플러스 3은 5다 라고 믿게 만드는 악령이, 교활한 악령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가정해 보는 거죠. 자, 인용을 해보면 유능하고 교활한 악령이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속이려 하고 있다고 가정하겠다. 또 하늘, 공기, 땅, 빛깔, 소리 및 모든 외적인 것은 섣불리 믿어버리는 내 마음을 농락하기 위해 악마가 사용하는 꿈의 환상일 뿐이라고 가정하겠다. 나는 또 손, 눈, 살, 피 어떠한 감관도 없으며 단지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겠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데카르트의 접근 방식은 이런 것이었죠. 조금이라도 의심의 가능성, 거짓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그런 것은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다. 의심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확고부동한 불변의 어떤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악령의 가설을 전개한 다음에 데카르트가 도달한 어떤 귀결점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집요하게 이런 성찰을 견지하겠다. 이렇게 하면 비록 어떤 참된 것을 인식할 수는 없을지라도 거짓된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 또 저 기만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교활하더라도 내가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제1성찰에서 귀결에 이른 다음에 데카르트는 제2성찰에서 좀 더 진전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제2성찰 제목은 인간 정신의 본성에 관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첫 대목에서 데카르트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어제 성찰로 인해 나는 의심 속에 빠져 있고 이 의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렇지만 힘을 내서 어제 들어선 길을 다시 따라가 보자. 어제 갔던 길을 다시 복귀해 보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 모두 거짓된 것으로 멀리하자. 그리고 확실한 것을 만날 때까지 계속 나아가자. 아르키메데스가 지구를 그 자리에서 움직이기 위해 확고부동한 일점밖에 찾지 않았듯이 우리가 아르키메데스 점이라고 하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런 것이죠. 나 역시
흔들리지 않는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희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제 데카르트는 어떤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면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의심의 과정, 의심의 연속적인 회의 과정을 통해서 데카르트가 첫 번째 도달한 깨달음, 알문,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가정하자. 저 기만적인 기억이 나에게 나타내는 것은 결코 현존한 적이 없다고 믿자. 나는 어떠한 감각도 갖고 있지 않으며 물체, 형태, 연장, 운동 및 장소도 환영 이외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 참된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아마도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뿐이다. 자, 여기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럼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의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나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거죠. 어떤 신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가? 나는 왜 이런 가정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그런 작자가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적어도 어떤 것이 아닐까? 그런데 나는 감관과 신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부정했죠. 나는 감관, 신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 이 세상, 하늘과 땅, 물체가 없다고 내 자신을 내가 설득하지 않았던가? 이때 내 자신도 없다고 설득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만약 내가 나에게 무엇을 설득했다면 확실히 나는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확실히 나는 있다. 여기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른 맥락에서 유능하고 교활한 기만자, 악령의 맥락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시 체크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 유능하고 교활한 기만자가 집요하게 나를 항상 속이고 있다고 치자. 자, 이제 그가 나를 속인다면 내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가 온 힘을 다해 나를 속인다고 치자.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그는 결코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끔 할 수 없을 것이다. 교활한 악령의 속임의 대상인 나는 있다. 이것은 자명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유능하고 교활한 기만자가 속이는 대상인 내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서서히 의심의 회의에 어떤 결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의심의 끝에 확고부동하게 불변으로 있는 것은 무엇일까? 데카르트는 이제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세심하게 고찰해 본 결과 나는 있다. 나는 현존한다. 에고 숨, 에고 익시스토. 이 명제는 내가 이것을 발언할 때마다 혹은 마음속에 품을 때마다 필연적으로 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말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생각을 품을 때마다 필연적으로 참인 것은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명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 참인가? 내가 이것을 발언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있다, 나는 현존한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어떻게 있는가?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 나의 본질,
자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 나섭니다. 인용을 해보면 내가 영혼에 귀속시켰던 것 가운데 나에게 속하는 것은 없을까? 우선 영양을 섭취하거나 걷는다는 것은 어떨까? 나는 지금 어떠한 신체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것들은 허구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감각한다는 것은 어떨까? 이것도 물론 신체 없이는 일어날 수 없고 나는 또 꿈속에서 많은 것을 감각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나중에 감각하지 않았음을 깨달은 적이 있었다. 자, 여기서 나는 무엇인가,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영양 섭취라든지 신체 활동이라든지 감각의 능력이 나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데카르트가 밝히고 있죠. 그럼 나는 무엇인가? 자, 자아의 본성은 결국 사유하는 것인데,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유한다는 것은 어떤가? 여기서 나는 발견한다. 사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만이 나와 분리될 수 없다. 나는 있다. 나는 현존한다. 이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얼마 동안 확실한가? 내가 사유하는 동안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유하기를 멈추자마자 존재하는 것도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정확히 말해서 단지 하나의 사유하는 것, 즉 정신, 영혼, 지성 혹은 이성이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사유하는 것이다. 그럼 사유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데카르트는 사유의 맥락을 대단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잡고 있는데요. 의심하고 이해하며 긍정하고 부정하며 의욕하고 의욕하지 않으며 상상하고 감각하고, 그래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지각, 의심, 이해, 판단, 의욕, 상상, 감각 등 일체의 의식 활동을 포괄하는 사유의 활동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카르트가 사유하는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자아 존재의 확실성, 그리고 회의 불가능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철학의 제1원리로 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유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와 존재는 근원적인 어떤 통일성을 갖는 것으로 직관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자아가 이제 칸트로 넘어가면 초월적 자아, 초월적 자기의식 이렇게 되고, 독일 관념론으로 넘어가면 사유하는 주관, 절대 정신 이런 용어들로 설명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3성찰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신에 관하여 그가 현존한다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의 존재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성찰에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기만자일 수 있는지를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이것이 알려지지 않는 한 나는 결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완전한 확실성을 가질 수 없겠기에 말이다.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 그리고 신이 기만자, 악령이 아니고 선한 본성, 성실한 본성을 갖는 그런 존재, 그렇게 신의 현존을 증명함으로써 사유하는 자아의 확실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유하는 자아 밖에 존재하는 외적 세계의 실제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신의 현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아의 확실성이나 외부 세계의 실제성 문제를 보증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신존재 증명에는 두 가지 증명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신존재 증명은 보통 인장 증명이라고 말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한하고 완전한 신의 관념이 자아 관념으로부터 산출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아 안에는
이 자아 스스로 산출할 수 없는 무한한 실제성의 관념을 갖고 있는데 이 신의 현존, 신이 현존한다는 것을 만약 인정하지 않으면 이 자아 안에 있는 무한한 관념, 실제성의 관념을 증명할 길이, 그 기원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의 관념은 마치 장인이 작품에 서명을 남기는 것처럼 인장으로 장인의 작품, 이것이 내 작품이라고 이렇게 표식을 하는 것처럼 신이 자아를 창조할 때 자아의 표식을 남기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는 설명인 거죠. 자, 두 번째 신존재 증명은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대개 이 증명은 안셀무스에서 유래해서 나중에 칸트도 이 존재 증명 문제를 다루는데요. 두 번째 이 신존재 증명은 이런 것입니다. 신이라는 관념을 분석해서 신이 현존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인데요. 즉, 신의 관념, 신은 어떤 존재죠? 무한하고 전지전능하며 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거기에는 어떤 결여나 결핍 이런 것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무한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따라서 신은 필연적으로 현존하는 거죠. 말하자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최고의 완전한 존재자라는 신의 그 관념에 필연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신과 신의 현존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성찰 텍스트의 관련 부분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데카르트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제5성찰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두 직각이라는 것이 삼각형의 본질과 분리될 수 없고 골짜기의 관념이 산과 분리될 수 없듯이 신의 현존이 그 본질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므로 현존하지 않는 신을 생각하는 것은 골짜기 없는 산을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모순이다. 내가 신을 현존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서는 현존은 신과 분리될 수 없고 따라서 신은 실제로 현존한다는 것이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 논변 자체가 대단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정리를 좀 해서 보면 신은 어떤 존재인가? 데카르트에서 신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갖는 존재인가? 일단 신은 인간의 이성적 추론, 합리적 사유를 통한 그 인식이 참되다고 했을 때 그것을 보증하는 궁극적인 근거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은 이 사유하는 자아와 외적 객관 세계를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성실한 신의 어떤 성실성을 근거로 사유하는 주관적 자아와 외적 객관 세계가 연결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신을 통해서 객관 세계의 실제성이 보증되는데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나는 사유하는 한에서만 나로서 존재하죠. 사유가 멈추는 순간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이런 간극을 넘어서 나의 존재의 지속성이 확보되려면 오직 신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보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와 이 세계와의 관계를 매 순간 이렇게 신의 창조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외부 대상 세계의 존재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신의 존재를 근거로 외부 대상 세계의 실제성이 보증됩니다. 이제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정신과 물질, 정신은 사유를 그 본질로 하고 물질은 공간적인 어떤 연장성을 본질로 하는데요. 이 실제 세계 자체는 신의 완전성 그리고 신의 성실성을 근거로 우리에게 관념으로 제공되는 객관 세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외부 대상 세계는 연장적 본질의 실체로서 객관적인 어떤 사물 세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데카르트 하면 우리가 이원론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정신과 물질,
사유와 연장, 사유 주체와 사유 대상, 객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세계를 구분했다는 뜻이죠. 사유할 수 있는 존재와 사유할 수 없는 존재를 구분한 것이죠. 나아가 기계론적인 자연관 사상을 내세웠다고 이해되는데 베이컨이나 홉스 철학을 논의하면서 2000년 이상 서양의 자연 이해, 자연 설명의 방식으로 목적론적 자연관, 그와 대비되는 것이 기계론적인 자연의 설명 방식이고 이것은 근세 철학에 와서 지배적인 어떤 자연 이해의 방식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연을 자발적인 활동성, 어떤 목적 없이 수동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처럼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죠. 이런 이해에서 보면 오늘날 생태주의적 입장에서 데카르트의 그런 기계론적인 자연은 죽어있는 기계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은 비판될 수밖에 없죠. 데카르트 철학은 중요한 어떤 난문, 아포리아를 남겼는데요. 인간의 육체와 어떤 정신의 연결 문제가 그 대표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사유하는 정신과 연장하는 어떤 물질, 연장성을 갖는 몸, 이런 이원성의 문제를, 그러니까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은 좋았는데 그 연결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연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데카르트는 신의 매개를 통해서 매 순간 이 세계를 창조하는 신의 완전성과 성실성을 근거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러한 어떤 설명은 결국 인간에게는 아포리아, 난문이 된다는 거죠. 내 밖에 물질 세계가 존재하고 그 관념의 모습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완전하고 성실한 신이 보증하는 것이지만 결국 인간은 그렇게 되면 신의 성실성을 믿거나 아니면 나만의 내적인 어떤 관념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